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어느 부부보다 화목한 결혼 생활을 했던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주말마다 주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지만 조금씩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기더니 끝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권명희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아주머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7세 권명희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산에서 자라며 이곳의 바다 내음과 갈매기 소리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남포동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김밥이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손님들이 불편해하기도 했고, 입맛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고된 하루를 반복하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들이 북적이고 점심때는 근처 회사원들로 가게가 꽉 찼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고, 단골 손님들은 저희 아이들이 잘 크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쌓아온 노력 덕분에 큰아이는 의대에, 작은아이는 법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59세의 공무원입니다. 그는 구청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김밥을 만들다 실수라도 하면 안절부절 못했지만,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하며 웃어 넘기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최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주말이면 태종대나 해운대를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고,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곤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저희를 보며 명희 씨 내외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했고, 아이들 역시 친구들 앞에서 우리 부부를 자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했고, 휴가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등산을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고,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도 입맛이 없다며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중요한 회의나 급한 업무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회의 중이라며 대화를 짧게 끊었고, 예전에 따뜻했던 눈빛은 점점 불편한 시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급히 끄곤 했죠. 그럼에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시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김밥을 만들며 굳어진 손을 감싸주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안았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김밥을 말기 위해 잡은 손은 덜덜 떨립니다. 우리의 일상이었던 아침 인사나 저녁 식사마저 이제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그날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30년 전, 저는 남편과 부산 남포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도 빌린 것이었고 신혼집도 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 어떤 것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매일 감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구청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등을 배웅하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신혼집은 남포동 골목 안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고 해봐야 겨우 조리대 하나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겐 그곳이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장마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반찬 가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자갈치 시장에서 장을 보았고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도 몰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재료들을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요리 비법도 하나둘 전수받으며 반찬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고 기름에 대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가게에 들러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 반찬은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점차 성장했고 김밥과 도시락까지 메뉴를 늘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희 아이들이 크는 모습도 지켜봐 주었죠. 명희 씨 딸, 벌써 중학생 됐다며? 세월 참 빠르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흐르는 시간이 실감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아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라고 말했던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가정이 더욱 완벽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휴일이면 아이들과 태종대에 가서 놀아주었고 학교 공부도 직접 봐주었습니다. 특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늘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거닐며 호빵을 나눠 먹었고 해운대 시장을 돌아다니며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고 여름 휴가 때는 작은 텐트를 들고 송정해수 욕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하면서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신혼 같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동네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주말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와 함께 보던 저녁 드라마를 피곤하다며 거절하고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발걸음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급한 업무가 있어서라는 말이 늘어났고, 휴대폰이 울리면 황급히 자리를 피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놀라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기에 저는 그저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그 믿음을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자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명희야,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행동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던 건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잠들기 전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울린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민해졌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의 지인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름만큼은 생소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퇴근,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 잦아진 회식. 그동안 저는 무심코 넘겼던 모든 변화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걸까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사생활 침해야.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제 이성은 마비된 듯 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메시지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삶의 전부야. 스크롤을 올릴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유, 회식이 잦아진 이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함을 더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포동 카페, 해운대 해변, 그리고 태종대. 그곳들은 모두 우리 부부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던 곳,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곳. 오랜 시간 우리만의 이야기가 스며든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낯선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밝은 모습이 사진 속에는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마치 우리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니 새벽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들리는 자동차 소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4시. 평소 같았으면 곧 일어나 가게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몸에 거대한 돌덩이가 얹힌 듯 일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나와의 추억일까? 아니면 그녀와의 만남일까? 30년 동안 제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그 맹세.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허공에서 더섭시 메아리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제 모든 감정과 행동이 변해버렸어요. 여느 때처럼 일어나 김밥을 마는 손길도 어딘가 둔하고 굼떠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말아 올리던 김밥이었는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일 뿐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건네던 인사도 주고받던 가벼운 대화도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제 모습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내보일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울타리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변명들이 점점 더 엉성해졌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휴대폰 알림음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업무 연락이겠거니 생각했던 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핥히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또 그녀일까? 또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가 왔을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남편의 무심한 표정을 볼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은 급한 업무가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보내줬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남편을 따라가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고 또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예상과 달리 집 근처가 아니라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고급스러운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맞은편 골목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봄비에 옷이 젖어들었지만 그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우산을 들고 카페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피부는 맑고 윤기가 돌았으며 손짓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남편 앞에 앉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향해 보이는 표정, 미소, 다정한 눈빛.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린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을, 다정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남편이 사랑스러운 듯 그녀를 바라보는 표정을 찍고 나서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뒤를 쫓고 몰래 사진을 찍고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일상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가게에서 김밥을 마는 손길도 더뎌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제 모습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평화로운 얼굴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곤 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을까? 그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었을까? 이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큰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거짓말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며 저는 남편을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무슨 얘긴데? 라고 짧게 대꾸했어요.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시작부터 껄끄러웠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굳건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며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과 미소가 너무도 분명했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제가 더 추궁하자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늘 가게 일에만 매달렸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아이들 학비를 모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와서 남편의 변심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다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당신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시험 볼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한 것도 나였고, 승진할 때마다 기뻐하며 축하해 준 것도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퇴근 시간도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마치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월세방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첫째가 첫 걸음을 떼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우리 부부의 첫 데이트가 떠올랐습니다. 남포동의 작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었죠. 돈이 없어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었는데도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작은 것에도 웃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실에 앉아 지난 날들을 곱씹으며 저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남편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스케줄을 얘기하는 듯 덤덤한 모습이었죠.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몰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불러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골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그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차 문을 닫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이 만나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그녀는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 안에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제는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체념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선택은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말하려는 찰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담담하게 내뱉은 이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이 나이에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하지도 말어.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피함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당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당신이 창피한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하다가 태도를 바꾸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어떻게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나요? 당신은 수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고 이중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저를 잃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혼으로 인해 체면이 손상되고 재산이 분할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운 거였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마음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가슴 한편이 저릿했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한 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모아둔 자료입니다. 사진들, 메시지,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승소를 위해 소송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결혼 생활의 순간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손을 잡고 웃었던 순간,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했던 기억들, 그리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갈매기들은 평화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제 인생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용서로 덮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30년 세월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TV를 보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이혼 상담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뭐든 다 잘할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우리의 관계를 끝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붙잡을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래된 앨범을 하나씩 찢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호텔 사진들, 메시지 내용들, 그리고 남편이 남몰래 썼던 호텔 영수증들. 그것들은 법정에서 그의 불륜을 증명하는 자료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함께 찢어 놓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원고 승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제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문득 결혼식 날 올랐던 성당의 계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제 발걸음은 이제 왜 이리도 무겁게 느껴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짧고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마저도 제 가슴에는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없이 지나던 광복동의 번화가도 익숙한 남포동의 골목길도 수십 번 건넜던 영도대교도 이제는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인데도 이제는 오직 저 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저를 짓누르듯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결혼식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끝없이 이어지더니 남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뛰어가려 해도 다가갈 수 없었고 결국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가족들을 생각하며 식재료를 고르고 여러 명이 먹을 양을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를 위한 장을 보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취향대로 장을 보며 좋아하는 과일을 한가득 담고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위한 재료들을 고르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시간만큼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일, 누구와도 대화 없이 조용히 밥을 씹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창가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나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도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쁜 실습 중에도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큰아들, 늘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하던 딸아이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이 말은 여전히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딸아이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편이니까 절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불현듯 저를 덮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현관 신발장에 남편의 구두가 놓였던 자리, 베란다 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차렸던 제사상을 이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수십 번 건넜던 영도대교도 이제는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생각날 때면 알 수 없는 죄송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문화센터를 찾아가 2시간 동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는 제 그림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4명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각자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은 제게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3박 4일 일정, 처음으로 혼자 가는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여행 계획도 혼자가 아닌 우리의 기준에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저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도전들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게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며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은 손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 보는 시간도 즐깁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제 김밥 맛이 변함없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잘해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 않았을 일들도 이제는 즐기려 합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종이에 직접 펜을 움직이며 그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생각들도 차분히 정리됩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영화 감상을 즐기기도 합니다.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조용한 극장 안에 앉아 여운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명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작은 습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다른 회원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어 말하다 보니 이제는 제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배우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안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가장 기뻤던 일은 큰아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한 날, 아들은 제게 달려와 엄마,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아이는 로스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베란다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조용히 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자의 빛을 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문득 저도 이제는 제 빛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주말 아침 혼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으므리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는 블로그에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었는데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글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라는 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제 이야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내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곳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운전면허도 따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